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톰 스트레스의 톰 리. 뭐랄까, 항상 시장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낙관론자로 유명하죠. 이번 6월 2일 CNBC 인터뷰에서도 여전하더라고요. S&P 500 연말 목표치가 6,600이라니. 와, 이거 정말 대담한 예측이죠, 그죠?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오늘 그의 이런 강세론 뒤에 숨겨진 논리가 뭔지, 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전망까지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톱니 분석은 늘 그렇듯이 좀 독특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 그 분석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통찰, 그 너겟을 찾아내는 겁니다. 좋아요. S&P 500, 6,600. 아니, 시장이 이미 꽤 올랐는데도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희망 회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다. 뭐 이런 확신이 있는 걸까요? 단순 희망 회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보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4월 하락 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리셋됐다는 거죠. 그때 비관론이 엄청났었죠. 네, 그때 헤지펀드들이 막 레버리지 줄이고 완전 약세장에서나 나올 법한 움직임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심리가 이미 반영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시장 고점은 보통 그 ISM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지표죠. 50 넣으면 확장이고. 맞아요. 그게 50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 고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과열 신호는 없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심리적 요인이랑 과거 데이터 패턴을 같이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서 2026년까지 기업 펀더멘털, 특히 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좋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오르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하잖아요. 최근 데이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톰리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그 인플레이션 주도 요인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 그거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뭘 지적하냐면요. 지난 인플레이션 급등, 그 원인의 한 75%, 이게 주택이랑 자동차 보험, 딱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75%나요? 와.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택 부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로우나 아파트먼트 리스트 같은 민간 임대료 지표들,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월별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동력이었던 주택 쪽이 오히려 물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변동성 큰 거 빼고 보는 거. 그게 다시 막 치솟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연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정책 금리가 4.5% 정도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한 2%에서 2.5% 정도로 보니까 이걸 빼면 실질 금리가 꽤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건 사실상 긴축 효과가 강하다는 뜻이니까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의견에 그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의 대출 이자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죠. 자,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입니다.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연말 목표치가 15만 달러, 심지어 20만에서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뭐 상상 이상인데요? 근거가 뭘까요? 하하, 네. 저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그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수급 불균형입니다. 수급 불균형이요? 네. 비트와이즈 총계를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이미 전체 공급량의 95%가 채굴이 됐는데 전 세계 인구의 95%는 아직 비트코인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5%대 95%. 와, 정말 극명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거의 끝났는데 앞으로 살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죠. 이걸 가격으로 연결시키는데 최소한 금의 전체 네트워크 가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이랑 비교를 하는군요. 그럼 얼마 정도로 보는 건데요? 현 이제 금시총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트코인 하나당 대략 한 120만 달러. 120만 달러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금보다 더 우월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0만, 300만 달러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마치 버큐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계속 사서 주식수 줄이면 주당 가치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2040년쯤 채굴이 거의 끝나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그때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가치를 떠받칠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낙관론이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톰리는 현재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새로운 상승 사이클 초입에 있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일관된 낙관론이 최근 시장 반등세와 맞물려서 더 주목받는 것 같고요. 네, 그의 분석은 거시 경제 지표, 투자 심리, 연준 정책, 또 특정 자산의 수급 구조까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예측이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것 자체는 시장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톱니의 말처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정말 금 같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 자리를 넘볼 수 있다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온 다른 전통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또 어디에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